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일본사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일본 전근대사에서도 고대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대사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이 출제되는 포인트는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일본 고대사의 시작인 야마토 정권, 이 야마토 정권의 그 발전 과정, 이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쇼토쿠 태자와 다이카 기신을 중심으로 해서 4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시대와 무엇을 헤이안 시대를 비교하는 거. 나라와 헤이안을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야마토 정권의 발전 과정, 그리고 나라와 헤이안 시대에 대한 비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본 고대사의 시작, 야마토 정권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일본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예, 중심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그렇다면 이 야마토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 이름이에요. 오늘날의 일본의 그 나라 지역에서, 나라라는 지역 안에 야마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야마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된 그거를 우리가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러고, 이 야마토 정권이 일본 고대사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야마토 정권을 보니 4세기에서 8세기 초, 4세기부터 시작이라고 나오는데, 4세기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그 중에서도 백제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고, 중국사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인데, 그럼 그전에는 일본은 역사가 없나요? 아니에요. 일본도 있죠.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신석기를 조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청동기와 철기를 야요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요이 시대는 청동기와 철기. 이때 이제 변동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 내용은 동아시아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이 선사 문화, 뭐 어떤 토기를 썼고 막 그런 지역별 그런 문화의 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세계사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그 전에 뭐 일본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조몬, 야요이 시대 같은 게 있었다 정도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고요. 일본 고대사의 시작은 여러분이 야마토 정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야마토 정권의 시작은 4세기였습니다. 이제 이 야마토, 일본의 나라의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권이었는데, 제가 일본은 뭐가 기본 포맷이라고 했죠? 예, 중앙 집권이 아닙니다. 지방 분권이 기본 포맷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도 처음 수립된 4세기 이때만 해도요, 강력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권력이 지방에 나눠져 있는 지방 분권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실권은 누가 쥐고 있냐? 그 지방의 세력가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 있는 독립적인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방의 세력가인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자신들의 그 지방을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굉장히 지방 분권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던 게 야마토 정권이었어요. 그럼 이런 호족들, 각 지방의 세력가인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보이던 야마토 정권이 언제부터 좀 나라다운 나라, 좀 중앙집권 체제가 완비가 되느냐?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이때 가서 이제 야마토 정권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 정비가 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한 인물의 등장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이름을 꼭 알아두세요. 쇼토쿠 태자. 일본 고대사의 체제 정비, 중앙집권 국가로의 야마토 정권의 중앙집권 국가로의 체제 정비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이름 그대로 태자예요. 이 사람이 천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황이 이제 좀 능력이 많이 모자라서 이 쇼토쿠 태자가 무능한 천황을 대신해서 섭정에 나섰거든요. 이 쇼토쿠 태자는 어떻게 이 지방 분권적인 일본을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탈바꿈을 시켰느냐, 어떻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느냐, 바로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불교는 중앙집권 체제 형성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도움이 되죠. 한국사 배웠을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한국사에서도 연맹 왕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때 정복전쟁, 왕위세습, 율령반포, 불교 수용 이 4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했죠. 불교는 왜 도움이 되죠? 네, 일단 불교는 국가의 단일한 종교입니다. 이 불교로 가지고 이제 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종교로 통합을 시켜서 국가 전체의 통합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불교에서는 왕은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왕직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배울 때도 이 서진이 파랑에 난 이후에 들어온 오호에 의해서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몰락하고 이 화북지방을 이제 장악하는 오호들에 의해서 516국 시대가 펼쳐지다가 이게 이제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 의해 통합이 됐잖아요. 그 위진남북 시대 당시 이 북조를 지배한 이 오랑캐들이 어떤 종교 되게 좋아했죠?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죠? 특히 이 북위를 중심으로 한 북조 국가들은 이 불교를 황실 차원에서 대규모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였죠? 윈강석굴, 룽먼석굴 같은 이 위진남북조, 이 북조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형 석굴 사원이 만들어져요. 왜 그렇게 이 북조의 그런 국가들이 황실 차원에서 불교를 지원했죠? 불교가 황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왕이 곧 부처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대비에 중국에서도 북조가 불교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도 좋아합니다. 불교는 업과 윤회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은 윤회의 연결고리 속에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전생에 쌓아놓은 업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층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종교입니다. 이런 불교를 통해서 쇼토쿠-태자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때 이제 쇼토쿠-태자가 받아들인 불교는 중국에서 온 불교가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삼국 중의 하나인 백제에서 넘어온 불교입니다. 당시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왕은 백제 성왕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6세기 때 진흥왕과 손잡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탈환했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목이 잘려 죽은 그 성왕이잖아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로 천도했던 그 성왕이죠. 이 성왕이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를 보내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줍니다. 쇼토쿠-태자는 백제 성왕으로부터 이 노리사치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 불교의 장점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거예요. 그리고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다양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이 쇼토쿠-태자를 중심으로 불교를 가지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할 때 누가 큰 도움을 주었다? 네, 삼국.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의 이 야마토 정권의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넘어온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도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레인. 자료에 나와요, 많이. 도레인.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레인들이 이 고대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쇼토쿠-태자 때 불교를 중심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야마토 정권 쇼토쿠-태자 시기의 문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무슨 문화요? 아스카 문화. 자, 이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카 문화를 상징하는 절이 하나 있어요. 이 절이 바로 뭐냐면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호류사. 키워드를 알아두세요. 야마토 정권 언제부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쇼토쿠-태자 때부터 뭘 중심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이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를 뭐라 그런다? 아스카 문화. 그리고 그때 절을 대표적인 절이 호류사라는 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호류사라는 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구려에서 담징이라고 하는 승려가 가서 여기다가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라는 걸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호류사 금당벽화. 자, 그리고 이런 쇼토쿠-태자가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다가 이제 쇼토쿠-태자도 사람이니까 죽겠죠. 이 쇼토쿠-태자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쇼토쿠-태자가 세상을 뜨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 쇼토쿠-태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소가시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귀족 지방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를 정비를 했거든요. 이 쇼토쿠-태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소가시가 선을 넘지 않았는데 이 강력한 쇼토쿠-태자가 죽고 나니 이제 호랑이 없는 데서는 여우가 왕이라고 이 왕실의 외척 집안이었던 소가시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소가시는
외척 가문이었거든요. 왕의 그 엄마 쪽 집안 호족인 동시에 외척 가문이었어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소가시의 전행에 태클을 건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유학생 견당사였습니다. 자, 이 견당사 그리고 견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견학시키러 보냈다는 거야. 어디에? 수나라에. 처음에 수나라에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가 금방 망하고 뭐가 들어오죠? 당나라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당나라로부터 헌집 문물을 배워라. 이래서 견당사를 보냈어요. 자, 이 견수사랑 견당사는 언제부터 보냈느냐? 이미 7세기 때부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쇼토쿠 태자 때부터 일본에서는 삼국으로부터만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당연히 더 넓은 중국으로부터도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미 쇼토쿠 태자 말기 때부터 일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이 수나라와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얘네가 가서 이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온단 말이야. 특히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네, 율령입니다. 이 수나라 문제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당태종 당나라로 넘어가면서도 정비된 율령 체제. 이 율령의 핵심이 뭐죠? 그쵸?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예요.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적이었죠. 삼성육부와 주연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그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 그게 율령이란 말이죠. 삼성육부, 주연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근데 그런 율령을 배우고 왔는데 지금 일본은 율령은커녕 이런 소가시라고 하는 외척 가문의 나라를 좀먹고 있잖아. 이러니까 당나라에서 율령체제를 배우고 온 이 도당 유학생들이 우리도 당나라처럼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율령으로 나라를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소가시가 물러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천황 입장에서는 도당 유학생의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가시에 밀려 허수아비가 되었던 천황이 이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이 견당사 도당 유학생들과 손잡고 소가시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다이카 개신이에요. 다이카가 645년을 뜻합니다. 이 다이카 645년 다이카년에 개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세기 중반. 그리고 이 다이카 개신으로 소가시가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 다이카 개신을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당나라의 중국의 선진적인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자는 거고, 율령을 받아들이자는 말은 나라를 뭐 중심으로? 그렇죠. 국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율령을 도입을 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7세기 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돼요. 이때 가서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야마토 정권의 성립 발전 과정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처음 야마토 정권 만들어진 4세기 때만 해도 이 지방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적인 나라였는데 언제부터 쇼토쿠 태자가 등장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쇼토쿠 태자의 등장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인 불교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그렇죠. 아스카 문화라 그러고 대표적인 절 호류사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미 쇼토쿠 태자 때부터 한국에서만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다. 어디로? 중국의 수나라라는 당나라로 이렇게 유학생을 보냈다. 견수사, 견당사. 그리고 이런 유학생들이 언제 활약을 하죠? 쇼토쿠 태자가 죽은 이후에 소가시가 나라를 좀먹으니까 이 당나라에 갔다 온 유학생들이 천황과 힘을 합쳐서 뭘 일으킨다? 다이카 개신을 일으킨다. 645년 7세기 중반에 이 다이카 개신으로 소가시 날려버리고 율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게 7세기 중반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7세기 말에 가서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쇼토쿠 태자, 견당사 파견, 다이카 개신, 일본 국호, 천황 칭호 사용이라고 하는 이 4단계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또 흘러서요,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 이후에 우리는 나라 시대를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나라 시대는 710년 8세기 초부터 794년 8세기 말에 해당하는 건데요. 역시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지라고 이야기했죠. 나라 시대는 어디?
네, 나라 지역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야마토 정권도 나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야마토 정권이라고도 안 하고 나라 시대라고 또 굳이 구분을 하느냐? 애초에 야마토가 나라 지역 아니었냐라고 할 텐데, 원래 야마토 정권은 그 나라 안에서도 야마토를 중심으로 했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나라 시대는 중심지가 옮겨가는 거야. 이 야마토에서 이 나라에서도 새로운 지역, 헤이조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요. 헤이조. 그리고 거기에 성을 하나 지어. 그게 바로 헤이조쿄예요. 이제 일본어로 무슨 쿄라고 하면은 그건 성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이조쿄는 헤이조 지방에 만든 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헤이조쿄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 나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이 헤이조에 만든 성, 이 헤이조쿄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시대 하면은 이 헤이조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말 키워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헤이조쿄는 이 나라 시대의 수도거든요. 나라 시대의 중심지, 나라 시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지역에 만든 이 헤이조쿄라는 이 성은요, 어디를 모방한 거냐? 당시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장안성 하면 중국사 할 때 배웠을 거야. 바로 주작대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황실 앞에 주작대로라고 하는 커다란 길을 뻥 뚫어놓고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수도를 서와 동으로 나눈 다음에 바둑판식으로 구획해서 만드는 계획도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작대로. 그래서 헤이조쿄도 이 장안성을 모방해서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바둑판으로 도시를 구획했습니다. 한국사에서는 발해의 수도 환경성도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거예요. 당나라 장안성 모방한 건 발해의 환경성, 일본의 헤이조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헤이조쿄로 근거지를 옮긴 다음에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파견한다 그러는데, 여기 주의할 점은 파견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미 견당사, 견수사 파견은 쇼토쿠 태자 말기부터 이루어진 거야. 이미 7세기 때부터 했고, 지금 나라 시대는 이미 다이카 계신 이후에 8세기잖아요. 애초에 여러분, 다이카 계신을 일으킨 게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애들이야, 얘들아.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다이카 계신의 결과로 올바른 거를 고르세요. 다이카 계신 이후에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다? 노. 이미 그 전부터 당나라의 유학생을 파견했었고, 이 견당사 도당 유학생들이 다이카 계신을 일으키고 율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강화시킨 거야. 더 본격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서 당나라의 뛰어난 선진문물과 제도, 바로 율령, 더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카 계신으로는 율령이 도입이 되었다면 이제 이 나라 시대 때는 그 율령 체제가 확립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령을 중심으로 역시나 나라 시대 역시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게 돼요. 중앙집권 체제. 다이카 계신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집권이죠. 지금 이제 소토쿠 태자 이후로 중간에 잠깐 소가씨가 회방을 놓긴 했지만 계속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율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라 시대까지. 그 역시나 불교도 크게 용성을 하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절이 도다이사예요. 도다이사. 한국사에서는 통일신라의 세금을 걷는 문서인 민정문서가 여기서 발견이 되었죠. 자, 이 도다이사라는 절은 여러분이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 바로 아스카 문화의 호류사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마토 정권 당시 쇼토쿠 태자가 받아들인 불교를 중심으로 융성한 아스카 문화. 이 아스카 문화를 상징하는 절이 호류사라면, 지금 이 나라 시대를 상징하는 건 도다이사입니다. 구분을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당나라를 배우자, 당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진문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는 당나라께 최고다, 무조건 당나라식으로 나라를 뜯어 고쳐야 한다,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엄청 유행해요. 이 나라 시대에 유행한 문화를 우리가 당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풍. 당나라 문화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에서 이 당풍, 나라 시대의 당풍을 상징하는 문화 유물이 뭐냐면 책이 만들어집니다. 고사기, 일본서기.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만엽집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요. 만엽집. 이 만엽집은 시집이에요. 시집. 시가집입니다. 시가집.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나라시대고요. 나라시대에는 견당사를 통해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당나라의 문화가 유행하는 당풍의 시대죠. 이러한 나라, 당풍의 시대에 만들어진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은 일본 고유의 문자로 편찬됐을까요? 한자로 편찬됐을까요? 네, 한자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당풍의 나라 시대를 상징하는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나라 시대가 이제 794년 8세기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로 넘어오냐? 헤이안 시대로 넘어와요. 헤이안 시대는 나라 시대가 끝난 794년 8세기 말부터 1185년 12세기 말까지를 말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건 중심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시대 헤이조쿄에서 다시 또 수도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이 헤이조쿄에서 헤이안 지역으로 수도로 옮겨요. 그리고 이 헤이안 지역에 성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헤이안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헤이안쿄 무슨 쿄하면 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수도가 만들어진 헤이안의 이름을 따서 헤이안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이조쿄에서 헤이안쿄, 오늘날의 교토예요. 이 교토가 도쿄가 아닌 건 알죠, 여러분들? 교토. 그래서 이 헤이조쿄에서 오늘날의 교토에 해당하는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헤이안 시대의 특징은 나라랑 되게 반대예요. 나라는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율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왕위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헤이안 시대 가면은 왕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왕권이 약해지는 만큼 누구 힘이 강해져요? 예, 귀족과 호족의 힘이 강해지고 얘들이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얘들이 이제 장원을 확대하는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자, 귀족과 호족이 장원을 확대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을 그 대토지에 예속을 시켜버리면 천황과 국가의 토지와 백성에 대한 장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황과 국가의 토지와 백성에 대한 장악력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과 호족이 장원을 확대하면서 토지와 백성들을 예속시키면서 중앙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게 헤이안 시대예요. 자, 근데 이 귀족과 호족들이 이제 서로 또 더 많은 토지랑 더 많은 백성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처음에는 보디가드로서 무사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과 호족들의 권력 싸움에 이 무사들이 이제 호위 무사로 보디가드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사 계층이 헤이안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무사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귀족과 호족들을 오히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사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성장하게 돼요. 자신들만의 크루인 무사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아예 중앙 정치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유한 그런 모습인 무사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헤이안은 나라랑 반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는 율령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라면 헤이안은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과 호족이 장원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무사들이 권력을 잡는 이런 지방 분권적인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나라 시대는 견당사,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가 유행하는 당풍의 시대였죠. 근데 헤이안 시대에는 그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언제? 9세기 말에. 왜 중지하느냐? 당시 이제 당나라가 굉장히 망해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바로 무슨 난? 황소의 난이 터집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황소의 난. 이 황소의 난 기억하실 거예요. 875년부터 884년 9세기 말에 터진 황소의 난. 이때 이 당나라는 완전히 몰락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서 더 이상 당나라에는 배울 게 없겠구나 라고 해서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894년 9세기 말에 중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황소의 난 이후에 견당사 파견을 중지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안산이난 때는요,
예, 그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안사이난이 언제 터졌죠? 네, 안사이난은 755년에서 763년 8세기 중엽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예, 안사이난이 터졌을 때는 나라 시대예요, 여러분들. 나라 시대. 그러니까 나라 시대에는 비록 8세기 중엽에 8세기 중엽에 안사이난이 터졌지만 견당파 파견을 중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당파 파견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파견했고 안사이난이 터졌다고 해서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 안사이난은 당나라를 좀 흔들긴 했지만 당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때 당나라는 체제를 완전 뒤바꾸죠. 이제 균전제, 예전에 안사이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라는 균전제, 부귀효문제가 만든 제도죠. 이 균전제에 기반을 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했으니 뭘 인정하지 않죠?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균전제에 기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용조 체제였고 또 농민들을 군대에 불러오는 부병제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사이난 이후로는 균전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장원이 확대가 되죠. 이러니까 이제 국가가 균전을 못하니 토지를 나누어 주지 못하니 예전처럼 빈부격차 인정하지 않는 균등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국가가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토지를 나눠주지 못한다. 빈부의 격차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이 빈부의 격차를 기본으로 인정을 하고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 차등적으로 2번 걷는 양세법을 시행을 하죠. 그리고 모병제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나라 시스템을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견당파 파견을 중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사이난은 일본사로 따지면 나라 시대였고 이 안사이난으로 견당파 파견을 중지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안사이난은 어느 시대? 나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안사이난이 터졌어도 견당파는 여전히 꾸준히 파견을 했다. 그러다가 언제? 황소이난이 터졌다. 이 황소이난이 터졌을 때 일본은 무슨 시대? 헤이안 시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요. 황소이난이 터졌을 때 일본은 헤이안 시대였고 이 황소이난 이후에 9세기 말 견당파 파견을 중지했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견당파 파견을 중지했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유행하냐? 이제는 외부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본 고유의 문화를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 이래서 이때 당풍이 아니라 국풍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시대가 견당파를 파견한 당풍의 시대였다면 헤이안은 견당파 파견을 중지한 그리고 일본 고유의 문화가 유행하는 국풍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견당파 당풍의 나라, 견당파 파견을 중지한 국풍의 헤이안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중심지도 확실히 비교해 주시고요. 헤이조쿄, 헤이안쿄. 그러니까 나라, 헤이조쿄, 견당파 파견, 당풍. 헤이안, 헤이안쿄, 견당파 파견 중지, 국풍. 이렇게 좀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본의 고유한 문화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고유 문자, 가나 문자가 나오고요. 일본의 고유한 시, 이 가나 문자를 가지고 일본의 고유한 시인 와카를 쓰기도 하고요. 겐지 모노가타리라 그래서 이거 장편 이야기예요. 장편 소설입니다. 겐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장편 소설로 만들게 되고 그 외에도 일본적 주택이나 관복 등에서 일본적 특색이 드러나게 돼요. 건축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특색을 침전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해보세요.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는 당풍, 헤이안 시대는 국풍. 나라 시대에는 견당파 파견했다. 안사이난 터졌지만 헤이안 시대에서는 황소이난 터지는 걸 보고 9세기 말 견당파 파견을 중지했다. 나라 시대는 당나라에서 받아들인 율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헤이안 시대에서는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과 호족, 무사들이 중심이 된 지방 분권 시대. 그리고 나라 시대에는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이 당풍이 유행하던 시기에 문학은 한자로 쓰여진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헤이안 시대에서는 견당파 파견을 중지하고 국풍이 유행하면서 고유의 일본 문자, 가나 문자, 고유한 일본의 시, 와카, 겐지, 모노가타리. 나라 시대에는 도다이사,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 고유의 건축인 침전조. 나라 시대의 수도는 헤이조쿄, 당나라 모방한 거고요. 헤이안 시대의 수도는 헤이안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고대사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탐구자료 읽어보시고요. 그 이후에 중세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